안 놀아줘서입니다.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인가요? 체크 포인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. 이 초등학생 딸을 가진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.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딸, 그리고 딸의 친구인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이제 딸의 친구의 집에 함께 놀러 갔습니다.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함께 거실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놀았고, 이 피해자는 딸의 친구와 놀아줬지만 더 놀아달라고 한 거예요. 이 아이가. 딸의 친구가 더 놀아주세요.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거절을 했어요. 그런데 딸의 그 친구, 이 거절을 당한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이 사건이 지나서, 이 일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성추행을 당했다고요? 결국 이 신고를 당한 이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고요. 구속이 돼서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. 아니 어떤 피해 상황을 신고했길래 바로 이렇게 구속이 됐을까요?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를 했어요. 이 친구의 아빠가 본인의 옷 위로 몸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을 했다. 이런 이제 제가 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친구 아빠가 신체를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거고요. 사실 이게 만약에 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 초등학생이 5학년입니다. 그럼 만으로 한 12살 정도 될 거예요.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중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.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체포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까지 이어졌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앞서 이제 이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반전이 있었어요. 구속이 돼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1심, 2심 다 무죄. 네, 맞습니다. 제가 무죄 선고가 나는 사건 소개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무죄가 죄가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예 뭐 순결하다, 뭐 결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충분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이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.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가 되는 거고요. 이 재판부는 일단 이 검찰은 초등학생이 거짓말을 허위에 신고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제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이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게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다른 증거로는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. 이 딸의 친구가 장난으로 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촬영한 6초짜리 영상이 있었는데 2심 재판부가 이 영상을 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. 그 전에는 뭔가 없었을 것이다.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그런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내린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6초짜리 동영상 그러니까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던 이 초등학생이 친구 아빠의 머리카락을 장난으로 잡아당기는 이 6초짜리 동영상이 약간 핵심적인 결정적 무죄를 받는 증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성추행,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찍는 것도 이상하고요. 그 과정에서 두 사람 관계가 봤을 때는 범죄의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왜 동영상 촬영 동기는 실제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촬영 이전에는 성폭행 사실, 성추행 사실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. 마찬가지로 이 친구 아빠인 피고인 역시 조사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. 이 촬영을 왜 했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만약 안 놀아주고 가면 112 신고한다. 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미 영상을 좀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게 100%는 아니지만 검찰에 가서도 비슷하게 또 진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이건 좀 제가 계속 전해드리면서도 이 내용이 진짜 이게 자 아무튼 이 법원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초등학생의 진술 이거를 갖다가 좀 약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봤던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이렇게 진술을 제외하고 증거가 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입니다. 그런데 최초에 이제 112에 신고를 했을 때 언제 몇 시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는 그 시간대가 바뀝니다.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직접 엄마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112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. 그냥 그 친구 아버지를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에게 알렸다고 이 남성이 거짓말했다.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때
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요, 이 초등학생이. 또 본인의 어머니하고 문자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았어요. 이 성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문자들도.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신고한 이후에 이 사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스스로 구체화해서 한 것이 아닌가, 앞뒤가 좀 안 맞는다,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초등학생 진술을 봤더니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다. 이게 112의 신고 전이 아마 21시 09시경인데 요때 피고인하고 한 11분 이상 통화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친구 아빠하고. 아빠랑 예.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뭐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삭제가 됐어요. 왜 이거 삭제했느냐라고, 왜냐하면 중요한 자료인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. 아이가 모르고 눌렀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증거로 좀 쓰기에 좀 곤란해서 삭제해 버렸다라고 진술해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것도 좀 문제라고 아마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게 교수님, 앞서 그 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 분석관들은 초등학생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여기 이제 이 진술 분석관들 주로 보면은 이제 경찰청에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라든가 또는 뭐 범죄 피해 분석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에요. 근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이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, 실제로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, 이 진술 분석관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술을 듣고 이 아이들을 갖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뭐 이 내용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10살 된 어린아이가 뭐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사실 뭐 4살, 5살이 아니잖아요. 예. 10살 정도 되면은 상황 파악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은 진술에 상당히 어떤 신빙성이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저 얘기를 한 것은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 녹화한 그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어떻게 이 1심, 2심 판단이 맞다라고 뭐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10살짜리 20대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? 약간 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좀 잘 믿기지가 않는데,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댓글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.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쓰시더니 어떤 분이, 누리꾼이 10살짜리 동네 아이랑 놀아주다가 좀 힘들어서 그만 놀자 했더니 성추행으로 잃어버리겠다 뭐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글을 쓴 누리꾼이 야,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니?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뭐 워낙 이 아동 성추행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예, 신고하라, 대응하라 네.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가 보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좀 악용해서, 이 뭐 사실 아까 이도성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아이가 놀아달라는데 놀아주지 않아서 화나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? 법적으로는. 이제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이런 부분 강화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죠.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악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.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민식이법 놀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랑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이번 사안에서 이제 어쨌건 억울하게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 등을 해서 이제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어쨌건 6개월 동안 옥살이했잖아요. 그러니까 정적 위자료, 정적 피해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민사 불법 행위에는 이제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, 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아이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, 맞다.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 아이는 12살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입니다. 그래서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